펴보십시오. 188쪽에 현대시와 한자 한문이라고 나올 거예요. 188쪽입니다. 페이지. 자, 188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자, 188.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이제 들으세요. 첫 번째가 현대시라고 나왔죠. 뭐 이 정도는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예요, 시. 여러분 시가 이렇게 한자로 이렇게 쓰죠. 여기 보세요, 칠판을. 그 말씀 원자의 절사자거든요. 이걸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은 시가 왜 시냐고 하면 절에 있는 스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되다. 이렇게 아주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절에 그러니까 이게 말씀 원자의 절사자인데 절에 있는 말 이런 뜻인데 이건 뭐냐면 절에 여기 불교 신자도 있으시고 뭐 기독교도 있으시고 그러겠지만 절에 가면 뭐가 있죠? 소리 나는 게 뭐죠? 목탁 소리. 아니 목탁 말 목탁도 있지만 풍경소. 저는 이 풍경소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절에 가면 여기 좀 부회장님 절에 여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불교 믿으시지만 저는 그 법륜사를 잘 가요. 법륜사가 되게 밥 맛있더라고요. 그죠? 법륜사 가면 저도 이제 돈 5,000원 내고 먹는데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시간 되면 한 번씩 가요. 진짜로. 거긴 또 비구니 절이잖아요. 근데 음식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요지는 절에 가면 풍경 소리가 있잖아요. 풍경 소리는 뭘 나타내냐? 음악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음악성. 이런 거는 방송에서 안 나와. 이런 거. 음악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청산별곡에 가면 청산별곡은 들어보셨죠? 네. 사러리 났다. 거기 보면 얄리얄리 얄라시ong 얄라리 얄라 이 정도는 알죠? 그거 모르신 분 한국인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얄리얄리 얄라시ong 얄라리 얄라 이게 음악성인 거예요. 비슷하잖아 말이. 하여튼 제가 노래는 잘 못 불러서 노래 안 부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것은 음악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럼 좀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시라는 걸 여러분 이제 2학년에 현대시의 이해와 감상에서 공부하시겠지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개화기 이후에 최근까지 산출된 시갈래 전체. 그러면 개화기 이전에는 뭐라고 했느냐? 시조였어요. 시라는 게 없었어요. 시조. 네, 시조. 시조가 나중에 시로 바뀐 겁니다. 그거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러니까 물론 한시는 있었죠. 한시는 또 현대시하고 다르잖아요. 그건 한문으로 써진 거잖아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한시는 또 달라요, 분야가. 현대시랑 우리말로 써진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어. 이거는 이제 시어라는 거는 일상어와 달리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서를 빚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건이 시어인데, 그러니까 시어는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어에다 반대말 표시해놓고 일상어라고 써놓고 일상어. 시어의 반대말은 일상어예요. 시어의 반대말 일상. 자,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세요. 제가 이것도 몇 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봐요. 자, 섬이 있어요. 섬. 이 섬이라는 시가 있어요. 섬이라는 시. 들어보셨죠?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런 시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여러분 이 공부는 이렇게 그냥 이거 현대시 한자로 현대시 이렇게 하면 공부하면 남는 게 없다니까요. 제 말이 맞죠? 여러분이 뭐 시험을 잘 보러 온 것도 있지만 의미를 잘 알아. 그 섬에 가고 싶다 이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가 되는 이유는 사람들 사이에가 들어가서 시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만약 여러분 시 중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러면 시가 될까요, 여러분? 자, 좀 이야기해 보세요. 네? 모제사. 그러니까 뭐냐면 잘 보세요.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에요? 여기 섬에 사시지만 제주 아일랜드 사시지만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이러면 시가 안 된다니까 진짜. 이거 시가 안 돼요. 왜냐면 너무나 직설적인 이야기잖아. 1차적인 의미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이러니까 섬이 이제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이라는 게 실제로 섬도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이런 의미의 섬도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의 단절이라는 의미의 섬도 있겠죠. 그 말 이해 가세요? 그래서 섬이라는 것 자체를 일상어로 쓰면 그냥 단지 섬인데
시어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게 시가 되는 거예요. 시가. 그러니까 시는 일상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국화가 있어, 국화. 국화 다 알잖아요. 그냥 가을에 피는 뭐 단연생 화초 아닙니까? 근데 국화라는 게 시 속에 들어간 국화가 그냥 국화예요? 절개를 의미해요? 네? 몰라요? 국화가 시 속에 들어가면 절개를 의미하잖아요. 오상고절. 또 절개를 절개 아니에요? 매난국죽해서 매화난죽. 그리고 또 뭡니까? 서정주의 국화협회에서의 국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중년 여인의 원숭미라고 그랬죠.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이 국화를 그 중년 여인, 요즘은 중년을 한 50대, 60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때가 돼서 거울을 딱 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지 다시 쳐다보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라는 건 우리 일상하고는 또 다르다. 이제 감이 오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축성입니다. 이게 이제 이 시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언어가, 자, 보세요. 암시하는 분위기, 다의성. 다의성이라는 건 뭐냐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걸 다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뜻이 여러 가지다. 상징성, 이런 걸 포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함축성 한자를 보면요. 머금을 함, 쌓을 축, 이런 뜻이에요. 머금는다. 머금는다는 말 들어봤죠? 쌓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예를 들어서 한영훈의 님의 침묵이 있어요. 님의 침묵. 님의 침묵 알죠? 예,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길을 걸어 참아 떨치고 갔습니다. 다 외우시죠, 이런 거. 거기에 보면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도대체 님이 그러면 한영훈의 여자친구예요? 님이에요? 뭐예요? 나라죠. 아, 물론 이제 나라일 수도 있고 또 절대자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작품 속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상징성 이런 것들 함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제가 이야기했죠. 수양산 바라보며 성산문이 지은 거 이제를 하나노라. 그럼 이 수양산이 중국에 실제로 수양산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 성산문이 말하는 수양산은 수양대군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신기하죠? 수양산이 있다니까 정말. 백이와 숙제를 하나한다. 굶주려 죽을 진들 채미도 하나인 것과. 굶주려 죽을 진들, 그러니까 이 백이와 숙제가 중국에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왕을 죽이고 왕에 올라 임금에.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극상이잖아요. 그거를 못마땅히 여기서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 캐먹다 죽어요. 백이와 숙제가. 그 사람들은 이제 왕가의 자식들인데. 근데 이 성산문은 나 같으면 그 하극상한 나라에서 나오는 고사리조차도 안 먹겠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백이와 숙제는 엄청나게 칭송을 받는 사람인데 이 성산문은 그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사육신 알죠? 사육신 나중에 다 사육신이 대부분이 거열형으로 죽어요. 거열형이 뭔지 알죠? 막 소나 말 이렇게 해서 사지를 찢어가지고 대단하죠. 성산문 하이집에. 예,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성산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을 베어서 능지처참이라고 해서 이게 살을 이렇게 조금씩 베어가지고 죽이는 형벌이 있어요. 유혹은 껍데기 벗겨주고. 예, 그러니까 막 그런 잔인하죠, 아주. 자, 됐죠? 넘어갈게요. 형상화를 볼게요. 자, 형상화는 이 섬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섬의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섬의 작가. 얘기 까먹었다. 정현종이에요. 여러분 이 정현종 시인은요 되게 유명합니다. 나중에 그 인터넷 정현종을 쳐보세요. 이분이 시 쪽으로는 일가견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쓴 시들을 보면 되게 멋있어요. 남자가 썼는데도. 예, 안녕하세요. 시들이 되게 멋있습니다. 네, 정현종 시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셨죠. 그래서 3번에 지금 함축성 설명을 드렸고요. 함축성. 자, 4번에 예, 4번에 자, 형상화 할 차례죠. 형상화. 자, 지금 188쪽 보고 있습니다. 자, 형상화는 뭐냐? 자, 형상화. 이거는 재료를 예술적으로 가공하는 것. 즉, 수용자가 감각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형상을 재료에 부여하는 것. 이 뭔 소리냐? 여러분 보세요. 국문학이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말로 써졌죠? 우리말로 써있잖아요.
근데 이거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뭔 뜻인지?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형상화 써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자자 할 얘기 너무 많네. 제망매가가 엄청난 유명한 향가의 향가 제망매가 들어봤어요? 네. 제망매가 이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아 처음 들어보세요? 야 이거 엄청 유명한 작품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잘 하셨네. 월명사가 쓴 저희 전교를 투입 때로 월명. 그러니까 월명사라는 작가가 쓴 없는 얘기를 전교를 또 고려해봤대요. 그러니까 월명사 잡으세요. 월명사가 이것도 이야기를 하면 복잡한데 월명사가 달월자에 밝을 명자 이 한가가 되게 재밌어요. 그 월명사가 진짜 본명이냐? 그러니까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국문학. 월명사가 이 사람 월명이에요. 그러면 달월자에 밝을 명자잖아요. 스승사자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달들이 이게 되게 이제 뻥이를 심한 게 이 사람이 피리를 막 불어 숲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달들이 이 월명사를 쫓아다니잖아. 막 굴 속으로 월명사가 들어가면 굴 속으로 달이 쫓아왔다. 이렇게 막 믿거나 말거나인데. 그러니까 이 월명사를 본명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월명사 관련된 설화적인 의미로 봐야 되냐. 이거 가지고도 막 논란이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이 월명사에 이제 보면 뭐냐면 자기 누이 동생이 죽어요. 근데 이 스님으로서 누이 동생이 죽었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갈 수 있겠죠. 스님이. 근데 옛날 같으면 스님이 속세와 인연을 끊잖아요. 옛날에. 요즘에는 막 집에도 막 가고 막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말로 이야기할게요. 삶과 죽음의 길이 예이샤메.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음에 나는 가나단 말도 못하고 떠났느냐. 간다는 말도 못하고 떠났느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떠다니는 잎처럼 같은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같은 부모에게 낳는데 가는 거 모르겠다는 걸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거 모르겠다. 아, 극락에서 만날 나는 도닦으며 기다리겠다. 멋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자, 써보세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국문학 공부한다는 게 참 어렵지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여러분이 원문으로 배우면 이렇게 어느 가살 이른 바람에 이에 너의 떠들 립다이 뭐 이렇게 나와요. 원문은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거 제가 현대어로 풀어드린 거예요. 원문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이게 결국 뭐예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졌다는 건 뭘까요? 그걸 두자로 뭐라고 하죠? 이 두자로? 몰라요? 한자 읽어보세요. 요절이에요. 요절. 이게 이 요자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예쁠 요자로 쓰이기도 하고요. 일찍 죽을 요자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그러니까 미인 방명이란 말이 진짜 나온 거예요. 예쁘면 일찍 죽는다. 그래서 요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요절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을 노래하면서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너는 20살도 안 돼서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 게 멋있어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처럼. 이렇게 하는 게 멋있어요. 네? 이게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 형상화시키는 시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혐오할 수 없는. 네, 그거를 옛날에 보세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라시대 노래라니까. 근데 지금 봐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같은 부모에게 낳는데 같은 가지에 낳는데 가는 거 모르겠구나. 이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한 부모 밑에 낳았다고 안 해요. 같은 가지에 낳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 사람들 무시할 수 있어 없어요? 네? 전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국문학이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있어 보이면서 너무 제주도에서 어려워요. 그 집에 어떤 집을 얘기할 때 몇 가지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빠져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수. 거기 5번에 정수의 한자가, 정서예요, 정서. 어떤 정서. 그러니까 전 이제, 우리가 이제 정수라는 것도 있는데, 에센스가 정수인데, 여기서는 정서네요. 그래서 대상 그 자체인지, 그러니까 이걸 느끼고 내가 떠오르는 감정, 시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막 어렵게 써놨는데,
좀 쉽게 말하면 시를 읽고 떠오르는 감정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걸 정서라고 해요. 정서. 시를 읽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감정이라고 해요. 그걸 정서라고 하는 겁니다. 희로애락이라고 나왔죠. 그리고 넘어갈게요. 자, 감각. 6번 감각입니다. 이거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이야기하는 게 감각인데 시에서는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건데 시각적인 이미지, 뭐 청각적인 이미지, 후각적 이미지 이런 게 막 나와요. 미각적 이미지 나오는데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한 작가가 누구냐? 누군지 아세요? 김광균이라는 분이 엄청나게 시를 시각적으로 써요. 예를 들어서 길이 이렇게 막 꼬불꼬불 가. 길은 뭐죠? 흩어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그러니까 길이 여러분 넥타이를 이렇게 직장 남자분들 다녀오고 오면 탁 던지면 어때요? 꼬불꼬불하죠. 꼬불꼬불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길은 이렇게 흩어진 넥타이처럼 풀어졌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멋있잖아요. 이런 게 시각적인 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그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시겠지만 백석이라는 시인이 있거든요. 이분은 후각과 미각을 엄청나게 중시해요. 뭐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백석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길상사를 가면 제가 한번 문학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하여튼 이 후각이나 미각을 강조한 시인이 백석이에요. 백석.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뭐 청각을 강조한 시인들도 있고. 이렇게 시는 시각 아까 얄리얄리 알라셩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게 청각적 이미지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 자, 그다음 넘어갈게요. 감각했고 객관적 상관물. 참, 또 어려운 말 나왔네. 객관적 상관물하고 몰개성론 있죠. 7번, 8번. 이건 상당히 어려운 용어예요.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것도 이야기는 복잡한데 이게 쉽게 말하면 상징이에요. 상징. 거기다 상징하고 같다고 써놓으세요. 객관적 상관물의 상징의 의미예요. 그래서 개인의 감정을 예술적으로 객관화하기 위해서 이용된 심상, 사건, 이게 객관적 상관물인데 이 이야기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뭔 설명을 좀 드리고 싶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4월이죠. 자 T.S. 엘리어트의 여러분 황무지라는 시는 제목은 들어봤어요? T.S. 엘리어트가 황무지라는 시를 썼다는 건 아세요? 몰라요. 거기 몰라요? T.S. 엘리어트가 황무지라는 시를 써요.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그럼 이건 알죠. 4월은 잔인한 날. 이건 들어봤어요? 이게 황무지의 첫 번째 구절이에요. April is the cruel season, breathing lilac out of deathland.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도 라일락 꽃은 피어오르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그 T.S. 엘리어트 황무지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 자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러면 황무지는 뭘 나타내냐? 여러분 T.S. 엘리어트가 말한 황무지가 뭘 것 같아요? 황무지. 그럼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마음에 황무지 어떤 생각나지 않는 어떤 마음 어떤 그런 미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 작품 속에서 황무지는 뭐냐면 좋은 말씀이에요. 현대인의 메마른 인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아주 인간성이 메말라 있는 현대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황무지거든요. 그래서 4월은 잔인한 달 죽은 이게 뭔 소리야? 어떻게 4월이 잔인합니까? 백합꽃 뭡니까? 백합이 아니라 그 뭡니까? 목련꽃도 피고 그렇죠. 벚꽃도 피고 얼마나 멋있어요. 4월 그렇죠. 근데 왜 잔인하냐면 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해서 그 2차 세계 대전 일어나면 꽃이 안 피어야 되잖아요. 근데 영국의 런던에 꽃이 다 피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가 일어났어.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꽃이 안 피나요? 4월 돼서 폭격을 맞았다고 해서 꽃이 안 피어요? 꽃은 상관없죠. 그러니까 잔인하다는 거예요. 꽃은 그게. 우리를 몰라주는구나. 예, 그러니까 그게 잔인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객관적 상관물은 T.S. 엘리어트가 이야기했는데 황무지 같은 경우가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메마른 인간성을 뭘로 이야기했어요? 황무지로 이야기했어요. 이걸 객관적 영어로 말하면 유식한 말로 objective correlative라고 해요. 근데 그것까지는 머리 아프니까. 하여튼 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닌 저희는 영문학 공부하자 T.S. 엘리어트 황무지를 막 처음부터 다 읽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막 인도어까지 써. 시 속에요. 뭐 영어만 쓴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몰 개성론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개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몰 개성론. 그러니까 몰 개성론은 뭐냐면 시 속에다가 내 감정을 집어넣지 않는 걸 몰 개성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 이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말들은 되게 어렵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써놔야 돼요. 몰 개성론이 뭐라고요? 시 속에 내 개성을 집어넣지 않은 걸 몰 개성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T.S. 엘리어트 학무지를 읽어보면요, 감정을 하나도 집어넣지 않아요. 아주 그냥 몸이 건조한 마음으로 시를 써요. 그 정도로만 이해하십시오. 이거 뭐 깊이 들어가면 끝도 없습니다. T.S. 엘리어트. 그래서 자, 이 객관적 상관물과 몰 개성론 누구와 관련된 사람이다? T.S. 엘리어트와 관련돼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다성성. 자, 9번 보고 있습니다. 9번. 다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작품 속에서 하나 이상의 다양한 의식, 목소리들이 존재하는 문학의 성질. 이걸 다성성. 소리 성자 보이죠? 다성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시를 읽어보면 그 시 속에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의 의식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다성성은 심리주의적인 수법이라고 그래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상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심리주의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를 다성성. 한 작품 속에 시 속에 어떤 여성의 목소리가 나왔다가 남성의 목소리가 나왔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또 유아의 목소리가 나왔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다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이제 그 정도 말고 넘어갈게요.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 자, 이 화자도 이야기할 게 재밌는데 보세요. 화자. 여러분 화자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스피커 아니에요? 이렇게 스피커. 그거 아니에요. 스피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화자를 뭐라고 하냐면 페르소나라고 해요. 페르소나가 가면이라는 뜻이죠. 페르소나라는 게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페르소나. 그래서 융이라는 그 심리학자 들어보셨어요? 네. 융이 이야기한 거예요. 페르소나. 가면. 자, 여러분 이게 페르소나가 되게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김소월이 있어요. 김소월 모르는 분 없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리다. 나왔는데 김소월이 남자죠. 네. 네. 근데 시 속에 있는 화자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뭐 나오죠? 아, 여자잖아요, 여자. 그러니까 화자, 여러분 이게 알아둘 게 시 속에는 남자가 그 여성처럼 쓰는 작품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정철의 관동별곡이라는 그 가사를 읽어보면요, 야, 이거 남자가 어떻게 이렇게 썼지? 어떻게 나오냐면 정철의 관동별곡 이런 구절다. 관동별곡 아니라 삼위인곡이 어떤 말 나오냐면 연집은 있지만은 누구를 위해 바를 것인가? 이렇게 나와요. 정말 남자가 연집을 발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적인 화자는 이 작가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자인데 남자의 목소리를 쓸 수 있겠죠. 그걸 가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페르소나. 재밌죠? 그러니까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한 사람이야. 근데 악한 역할을 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으로 가면 쓴 거 안 쓴 거예요? 쓴 거죠. 여성이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것도 가면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면이라는 거 가지고 페르소나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되게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페르소나라는 게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용시는 일정한 거, 예를 들어서 7호조, 그러니까 대표적인 진달래꽃 같은 걸 정용시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보기가 역겨워 7이죠. 나보기가 역겨워 7자죠. 가실 때는 5조. 그 7호조라고 하는 거예요. 7호조. 그러면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은 아닌데요? 그거는 변격이죠. 변격.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7호조인데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은 변격이라고 그래요. 격을 바꿨다 해서. 그건 쳐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7호조죠.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명작 아닙니까? 7호조로 다 연결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문학을 공부한다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운율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좀 설명해. 운율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다시 진달래꽃으로 할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본에 들이우리다. 그것도 바로 끝났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뿌리우리다. 다로 끝나죠. 이런 걸 뭐라 그래? 운율이라고 하는 거야. 운율. 끝에 다 맞췄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좀 더 유식한 말로 가군이라고 그래. 가군. 다리 부분에 운율을 맞췄다 해서 가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군. 다리 각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이야기해. 음수율, 시에서 음절수가 일정한 데서 비롯한 운율. 그러니까 음수율이죠. 그러니까 시에서의 음절수가 어느 정도 맞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쓸 때 자유시에서는 이런 음수율이 없는데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수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호조의 시가 있어요. 그 우리가 한시 같은 경우 보면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5원 절구는 20자. 맞죠? 했었잖아요. 5원 율시는 40자. 이런 게 음수율이에요. 음수율. 딱 그 정도의 숫자로 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보율. 음보율은 뭐냐면, 자, 보세요. 이게 계속 진단의 꽃 갖고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해 쉽게.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몇 음보예요? 그러면? 3음보 아니에요? 자, 나보기가 역겨워. 이거 어떤 분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띄고 때는 이러면 안 돼요. 이 사음보 아닙니다. 이거는 운율로 읽을 때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읽죠. 음보가 하나 둘 세 개죠. 삼음보라고 하는 거예요. 삼음보. 이해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시조 중에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몇 음보예요? 사음. 그렇죠. 사음보예요. 그런 경우 사음 그렇죠. 그걸 사음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삼음보입니다. 그래서 음보라는 게 소리의 걸음걸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놨죠? 아, 되게 어렵게 써졌네. 소리의 걸음걸이 이렇게 써놓으세요. 저렇게 어려운 말로 하는 것보다 좀 쉬운 말로 하는 걸 좋아해서 소리의 걸음걸이가 음보예요. 그럼 쉽지 않나요? 소리가 이렇게 걸어가. 자, 그 다음에 비유. 이것만 가지고도 보세요. 설명할게. 이거 3시간 해야 돼. 비유라고 하는 거는 A라는 대상을 B로 전이시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일상적 시각에서는 포착하기 어려운 대상에 숨겨진 측면에 주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써놨는데 아주 복잡하게 써놨는데 읽어보세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은 어디에 비해? 낙엽에 비해. 맞죠? 낙엽이 다 떨어지면 꽃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을 B에다 전이시켰죠. 어렵지 않죠? 이게 죽음을 A라고 보고 낙엽을 B라고 본다면 A를 B로 전이시켰잖아요. 트랜스퍼. 여러분 전이라는 게 뭐냐면 암세포가 전이 됐다. 왜 전이냐? 갈아탄다는 거예요. 갈아탄다. 전이라는 말이 뭐냐면 구를 전자에 옮길 이자예요. 원래 한자로 보면 전이 됐다 말 많이 쓰는데 이렇게 죽음이 낙엽으로 갈아탔어요. 자, 이걸 비유. 자, 그 다음에 원관념, 보조관념.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보세요. 원관념, 보조관념. 야, 이거 할 얘기 너무 많네. 자, 여러분 원관념, 보조관념의 대표적인 게 뭐냐? 김광균의 아까 김광균이 유명하다고 그랬죠. 뭘로 유명하다고 그랬어요? 시각적 이미지. 그렇죠. 김광균의 외인촌이라는 정말 유명하다. 외인촌. 우리말로 외국인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 마을이 되게 많죠. 어디에 있죠? 안산인가도 있고 막 영등포 근처 대림역도 있고 막 많이 있죠. 하여튼 많잖아요. 하여튼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많이 와가지고 거기에 보면 외인촌에 어떤 유명한 말 나오냐면 이거는 진짜 명구절이에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 정말 명구절이라니까. 그럼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원관념하고 보조관념을 찾아보세요. 뭐가 원관념이고 뭐가 보조관념일 것 같아요? 원관념은 종소리. 그 다음에 분수는 보조관념. 아니 국문과 나오셨어요? 국문과 다니고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사회에서 원래 건축공학. 이야, 이 건축이 약간 문과적 기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이 종소리가 원관념이고요. 분수가 보조관념. 똑똑하시네. 강의하셔야겠는데?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종소리가 중요한 메인이죠. 종소리가 맞죠? 근데 이 종소리가 어떻게 흩어져? 분수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소리는 청각이죠. 근데 분수는 시각이죠.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냐? 공감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청각의 시각화.
그러니까 총소리 안 들리잖아. 안 들리는데.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걸 분수라고 써놨잖아요. 맞나요? 뭐에 뭐 하라고요? 아니, 청각의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인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표절 대 표절 이미 썼기 때문에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뭐 있어 안 뭐 있어? 종소리를 또 푸르다고 써놨어. 이것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인들이 이렇게 뛰어난 분들이에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자, 원관념, 종소리가 원관념이에요. 분수가 뭐라고요? 보조관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막 뭐라고 써놨는데 그거 몰라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영어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공식만 탭다 외워가지고 안 되죠. 내가 많이 풀어봐야지. 맞잖아요. 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백날 외워봤자 못 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해 공식.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요게 원관념, 요게 보조관념. 이렇게 말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A라는 대상을 B로 비유할 때 표현하고자 하는 실제 대상. 그래서 이거 원관념을 한 거고요. 보조관념은 B로 표현할 때 원관념의 뜻이나 분위기가 드러나도록 도와주는 대상. 이제 이거 설명드리니까 알겠죠? 종소리를 잘 드러나게 분수로 썼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유사성. 서로 다른 두 세상이 가지고 있는 공통 성질로 비유를 통해서 두 세상이 연결되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대상이 가진 것을 유사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절개 이야기했잖아요. 절개. 그러니까 대나무가 있어. 대나무가. 그럼 대나무라고 하는 것은 곧잖아요. 사람의 성격, 심성도 곧아요. 그러면 두 개의 유사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그런 걸 유사성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접성. 서로 다른 두 세상이 가까이 있거나 이웃해서 있는 성질로 이거는 이제 환유의 근간이 된다. 환유. 자, 이게 또 환유란 말이 또 어려운 말이 등장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것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환유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유라는 게 있고요. 제유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 중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제유라고 하는 것은 자 써놓으세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걸 알아야지 나중에 2학년 때 시를 이해하기 쉬워요. 제유가 뭐라고요?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 예를 들어볼게요. 12개의 눈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12개의 눈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제유의 환유예요. 이야기해보세요. 제유의 제유. 왜? 12개의 눈 6명이죠. 물론 이제 외눈도 있지만 사람 눈이 2개잖아요. 그러니까 6사람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걸 12개의 눈이 진짜로 그런 말이 있다니까.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럼 제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환유는 뭐냐면 이 특징을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환유라고 해요. 환유. 그 사람의 특징 이런 걸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임금이 있어요. 옥새를 뭐 보존해서 이렇게 나오잖아. 예를 들어서 많이 쓰잖아요. 옥새를 딱 보면 이 사람 권력자구나. 예를 이해하기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유가 아니면 빵을 달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자유가 아니면 빵을 달라 이런 말. 그거는 제유죠. 왜 제유냐면 음식 중에 쌀도 있고 빵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다 있죠. 맞잖아요. 근데 빵을 달라고 빵만 달라는 소리는 아니죠. 짜장면 주면 안 되나요? 빵 달라고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게 제유고 특징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게 환유다. 1956년 하반기 학년. 보세요. 이게 이렇게 복잡해요. 자, 그다음에 직유하고 은유 나왔는데 직유는 뭐냐면 자, 뭐뭐 같이 그거 있죠. 뭐뭐처럼. 여러분 강나루 박목월의 나그네 어떻게 시작되죠? 박목월의 나그네. 이런 거 다 외우고 시작.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저 안 보고 하는 거예요. 네? 책 안 보고 하는 거라고. 보세요. 써보세요.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럼 뭐뭐처럼 있어요? 내 마음 별과 같이 알아요? 내 마음 별과 같이 그게 직유예요. 내 마음 별과 같이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현철 노래 돌아가셨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뭐뭐처럼 뭐뭐듯이. 자, 은유는 뭐냐? A는 B예요. A는 B.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직유하고 은유는 오늘 지금 이 장은 좀 설명할 게 많아요. 그래서 한 시간 만에 또 끝내기 힘들 것 같아요. 보세요. 은유는 직유는 다 설명. A 이 정도는 영어 알죠? is like. 이 라인이 같은이라는 뜻이죠. 음과 같은. 자, 은유는 자 이거 아주 쉽게 설명한 거예요. A is B. 이게 은유. 이러면 쉽지 않나요? 이 이상 설명 쉽게 할 수 있어요? A 이거 해석이 안 돼요? A는 B와 같다. 내 마음 별과 같다. 그렇죠? 구름에 달 가듯이. 근데 A is B는 뭐예요? 여러분 김동명 시인의 호수에 보면 내 마음은 호수요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노래도 있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를 저오 이런 거 있죠. 노래 있잖아요. 내 마음은 나그네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A는 B다. 내 마음은 호수요라고 써봐요.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게 은유예요. 그럼 좀 제가 여러분 이해시키려고 제가 지금 막 5만 예를 다 드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은 호수요 이게 뭐라고요? 은유입니다. 은유. 자 직유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자 환유.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는 이제 말을 좀 복잡하게 썼는데 인접한 어쩌고 써놨는데 그 인접한이라고 써놨지만 쉽게 말하면 특징적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특징으로 그 사람 나타내는 거. 자 넘어갈게요. 파쿠란자입니다. 그 다음에 상징. 자, 표면에 드러난 보조관념을 통해서 은폐된 원관념을, 이거 되게 말 어렵게 써놨네. 이게 뭐냐면, 자, 봐요. 상징. 자, 님의 침묵, 아까도 님의 침묵 써놨네. 그럼 시가 그냥, 시는 그냥 읽을 수 있지만 시라는 걸 이해하려면 되게 이론적인 게 많습니다. 자, 님의 침묵이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님이라는 것을 몇 가지 썼어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Alas, my beloved has gon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님이 뭐다? 1번은 님이에요. 맞죠? 2번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조국. 3번은 뭐예요? 절대자. 여기서 부처님이죠. 부처님. 맞나요? 이게 상징이에요. 이게 상징. 그러니까 님이라고 하는 것은 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조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절대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가 없죠.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분 학년이 올라가면 이걸 내재적 비평으로 볼 것이냐, 작품 자체로만 보면 님이죠, 말 그대로.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걸 사회적인 상황을 갖다 뭐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내재적 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품 자체만 보는 거. 근데 그걸 외적인 상황하고 연결시키는 걸 뭐라고 그러냐? 외재적 비평. 내재적 비평은 뭐라고? 작품 자체만 보는 거. 외재적 비평은 뭐예요? 외부 상황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어쨌든 자 여기까지 알겠죠? 뭔 말인지? 님이라는 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자 그다음 또 역설과 반어를 설명. 여러분 이제 역설이 나왔어요. 자 이것도 또 설명할 게 있죠. 역설의 여러분 역자가 무슨 역자예요? 역설 역자. 거스릴 역자예요. 자 그럼 봐요. 자 역설이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역설은 거스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작은데 거인이 될 수 있나요? 키가 160이야. 옛날에 김수철 가수가 작은 거인이라고 그랬죠. 키가 160인데 거인이에요? 아니죠. 자, 모란이 피까지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 이 모란이 피까지도 너무나 있는. 여러분, 찬란한데 슬퍼요? 찬란한데 슬퍼요? 안 슬프죠?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유치원의 깃발에 보면 뭐냐면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는 유치원의 깃발을 칠 너무 좋아하는데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을 칠 수 있어요? 유치원의 깃발을 들어보셨어요? 그 너무 유명하신데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틸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고든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 난 그는. 깃발을 가지고 이렇게 쓴 거라니까. 깃발을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깃발이 흔들리는 거. 저 푸른 해원을 향해서 흔드는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 안 되죠. 이런 걸 역설이라고. 그걸 좀 더 유식한 말로 패러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패러독스. 자, 이 역설이. 근데 네. 멋있죠. 진짜
딱 그 맞는 말이네. 이것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없어요. 이제 근데 그거는 1학년이시니까 이 정도만 할게. 깃발이 소리 없는 좋다. 자, 그다음에 자, 반어를 볼게요. 여러분. 자, 제가 여러분을 여쭤볼게요. 역설은 설명했죠. 역설과 반어의 차이가 뭘까요? 역설과 반어의 차이 한번 누가 얘기해? 역설은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 반은 반 접어서 얘기하는. 반 접어서 아 이게 반반자예요? 이야 대단하신데 반반은 아니고 반대한다는 거.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보세요. 반어는 뭐냐면 겉뜻과 속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애들 키우시면 막 집에 딱 갔어. 이제 막 일 끝나고 근데 애들이 막 수험생이야. 내일 시험 봐.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 그럼 뭐라고 하죠? 가만히 있어요? 잘한다 그러죠? 잘한다 안 그래요? 아 여러분 되게 착하신 분들이구나. 그게 반어법이에요. 잘한다가 그러면 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습니다. 뭐 날아가지 않아요? 그게 반어법. 이제 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역설은 그 자체가 무슨이야? 소리 없는 아우성. 그렇죠? 작은 거인. 근데 반어는 그 자체는 무슨이 아니죠. 잘하는 짓이다. 좀 더 열받으면 잘한다가 아니라 잘하는 짓이다 이러죠. 그게 반어법. 못한다는 소리지. 그걸 못 알아들으면 이제 좀 IQ가 나쁜 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에 잘하는 짓이다 듣고 그냥 집에 나가서 놀면 어떡해? 그러면 참 대책 없죠.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집에다가 들면 자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좀 어렵지만 재밌지 않나요? 야 이렇게 막 다양하게 시의 용어들이 쓰인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인유는 뭐냐면 인용에서 가져오는 걸 인유라고. 인자 끌인자거든요. 인용에서 가져온다. 이게 뭔 소리냐면 시를 막 이렇게 하다가 누구의 말들을 가져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누구는 이런 말 했다.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가 인생은 무대다. Life is a stage라고 하거든요. 셰익스피어가 인생은 무대다라는 말 가지고 왔어 시에서. 그러면 인유가 돼야 안 돼요. 여기 이해 가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누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을 가지고 오는 걸 인유라고 하는 거예요. 인유. 그러니까 인유가 옛날로 말하면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뭡니까 최치원의 추야우중이라는 시에 보면 추풍유고음 새로 소지음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적구나. 용사 기억나? 용사? 중요한 말들 가져오는 거? 그 용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용사 있었잖아요. 제가 이거 이야기 안 했나? 용사? 그래가지고 새로 소지음 할 때 지음 했잖아요. 배가와 종자기 이야기. 기억나죠? 네. 그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요즘으로 옛날로 말하면 용사를 현대시에서는 이거 뭐라고 한다? 인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넘어갈게요. 독자. 이거는 쉽죠. 읽는 사람, 작품 읽는 사람. 이건 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자, 구술 문화. 자, 이거는 구술.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문자 생활이 활발하기 이전에 이제 구술을 다른 말로 밑줄 쳐보세요. 구비하고 똑같아요. 구비. 입에서 입으로 전해. 구비. 여러분 제가 구비도 이야기했나? 구비가 보면 구비문학은 들어봤어요? 구비. 왜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걸 구비라고 하죠? 비석비자를 왜 쓰죠?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데. 새겨져. 그게 뭐냐면 물론 새겨진 거 맞습니다. 바위에 새긴 말을 어디에다가 새긴 것은 오래가요, 안 오래가요? 바위에 새겨진 것처럼 오래 간다. 그래서 구비예요. 말돼요? 예를 들어 판소리, 신화, 전설, 민담 이런 거 다 구비예요. 쉽게 말하면 무가 있죠. 무당들의 노래. 그것도 구비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서정성. 이거는 말 그대로 감정을 표현하는 거 서정시잖아요. 서정성. 감정 들어가면 돼요. 자, 그다음에 거시적 독법. 거시적 독법이라고 하고 미시적 독법.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거 가지고서 설명할 게 너무나 많은데 거시적인 독법은 제목의 기능 보세요. 시의 형식,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 따위에 주목해서 시 전체를 산문적인 읽기로 형식. 여러분 경제학을 보면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은 들어봤어요? 거시경제학은 경제를 토탈로 보는 거죠. 어떤 숫자로 보는 게 아니라
한국 경제가 1960년대, 70년대는 어떤 상황으로 있었고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경제학을 안 해서 자세한 모르지만 그런 걸 따지는 건데 미시 경제학은 막 경제학을 뭐 미분, 적분, 확률, 통계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공부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미시 경제학이라 하는 것처럼 시에서도 거시적인 독법은 제목의 기능, 시의 형식, 화자와 대상의 관계 이런 걸 주목하는 거. 이 시의 작품이 이런 뜻이야.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있다. 님의 침묵은 어떤 뜻이냐? 근데 시대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이게 조국도 되고 절대자도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런 걸 거시적인 독법이라 하고요. 미시적인 독법은 그 한용운의 님의 침묵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를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님은 같지만은 나는 나의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표현이 너무나 멋있잖아요. 님은 갔는데 나는 나의 님을 안 보냈대요. 여러분도 막 첫사랑이 실패해. 그러면 그 사람은 갔어도 안 보내죠. 그 사람은 갔는데 막 전화번호가 기억나고 막 내 마음에 그렇죠. 남마다 잘하시는 감성적이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이데거가 말하는 말은 뭐냐면 부재 속의 현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식한 말. 부재 속에 있어 보이죠? 하이데거의 말이 하이데거. 부재하지만 님은 갔지만 님은 갔어. 첫사랑 한 번도 안 해보셨나? 첫사랑이 그 있죠. 님은 떠났어. 근데 아직도 기억이 있죠. 맞잖아요. 그게 부재. 근데 반대가 있어. 현존 속의 부재.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짝이 있으시죠? 네? 어때요? 있어도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놀고 있구나. 네? 옆에 있어. 옆에 있는데 있는 것 같지도 않아. 안 그런가요? 막 죽고 못 살아요? 그게 부재, 현존 속의 부재. 하이데거를. 제가 쉽게 설명드린 거예요. 이게 더 복잡해. 철학적으로 따지면. 근데 부재 속의 현존이 그거다. 그 다음에 시극. 시극이란 건 시라고 하는 건데 극처럼 쓰였다는 거예요. 신데 뭐처럼 쓰여서 극처럼. 그러니까 전체 운문체의 대사로 희곡 알지? 희극처럼 이렇게 길게 쓰여가지고 극처럼 쓰인 거. 이거를 시극이라고. 근데 이 반대말이 있어요. 극시도 있어요. 극시. 그러니까 제가 말 잘못. 그러니까 극시도 있고 시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극과 극시를 그러니까 이거 반대. 이게 여기서는 극시인데 시극도 있다고. 시극도 있고 극시도 있다고. 그러니까 시극은 뭐냐면 시가 극처럼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막 극처럼 막 이렇게 길게 막 써놓은 것을 그러니까 포인트는 극시는 시의 포인트가 있죠. 뒤에 있는 게 메인이잖아요. 뒤에 있는 게. 근데 시극이라고 하는 극이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썼는데 이게 극처럼 막 쓴 게 있고 특히 세익스피어 같은 사람은 극이잖아요. 노미와 줄리엣이라든가 이런 게 극이잖아요. 근데 이게 뭘처럼 썼어요? 시처럼 썼어요. 여기까지 가요? 세익스피어가 왜 대단하냐면 보세요. 요 이야기 지금 이제 첫 1교시를 제가 32번까지만 할게요. 이야기가 이렇게 많아서 1교시는. 자, 두 개만 더 하면 세익스피어 자 보세요. 세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 읽어봤냐 했더니 뭐 어떤 사람 로미오는 읽어봤는데 줄리엣은 못 읽어봤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로미오와 줄리엣에 보면 나오잖아요. 케플릿 2막 2장에 이 줄리엣이 있는 곳에 로미오가 막 올라가는 건 들어봤죠. 올라가잖아요. 막 열심히 담장으로. 그러니까 이 줄리엣이 로미오한테 뭐라고 하냐면 How did you overpulse this wall? 어떻게 너는 이 담장을 너라고도 안 해. 어떻게 당신은 그러니까 머리 한 중학교 2학년짜리들의 사랑 이야기예요. 어떻게 당신은 이 담장을 뛰어넘었습니까? 그러니까 로미오가 여러분 로미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뭐로 뛰어넘었어? 내 사랑으로 뛰어넘어. 그건 셰익스피어가 아니죠. 사랑의 힘으로 뛰어넘었어. 그 이상 맞히면 대단한 거. 자, 뭐라고 하냐? 놀랄 노자예요. I overpulsed this world with love's live wings.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이 담장을 사뿐히 뛰어넘었어. 사랑의 날개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가벼운 날개를 달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셰익스피어가 왜 위대한지 아시겠어요? 그게 극시예요.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이상이네요. 예, 이상형? 맞아요. 자, 됐죠? 이상형 알겠죠?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 참여시라고 하는 건 이제 누가 있냐면 신동엽하고 누가 있어요? 김수영 써보세요. 신동엽, 김수영. 신동엽 문학가는 부여에 있고요.
김수영 문학관은 저기 방학동 맞죠? 그쪽에 있어요. 방학역 사실 서울 외곽에 있어요. 외곽. 여기 두 개 다 가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신부의 신동엽 문학관, 부여의 신동엽 문학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러분. 보면 아니고. 그러니까 필드워크를 많이, 그러니까 저랑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많이 방학역에 그쪽에 있을걸요. 방학역 쪽에 김수영 문학관 저는 많이 갔는데 김수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수영이 말하는 풀이 아니라 뭐냐 민중을 가리키는 민중. 잡초 같은 민중을 풀이 눕는다 이렇게 시작되죠. 민초들의 삶을 이야기한 거라니까. 그런 게 김수영이고 신동엽은 부여에 있는데 이분은 이제 원래 사학을 전공했어요. 역사 전공. 그래서 금강이라는 엄청난 서사시를 쓰고요. 또 이제 신동엽은 여러분 그건 알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몰라요? 아 처음 들어. 껍데기만 드셔보셨어. 4월도 알맹이만 남기고 껍데기는 가라. 이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 그 껍데기는 가라는 시가 있어. 정말 유명한 시가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그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을 남겨두고 아니 그게 아니라 껍데기 가라는 게 이제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불의에 항거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살자 이런 거를 이렇게 껍데기는 가라고 쓴 거예요. 예, 그 4.19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학의 정신을 계승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껍데기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껍데기도 당연히 필요하죠. 돼지 먹을 때 껍데기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니 예, 근데 그런 거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껍데기는 그 돼지 껍데기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순수한 어떤 에센스를 가지고 가자 이런 맥락이죠. 삶의 정신은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잘 들어주셨고 일단 이건 어쩔 수 없어서 설명하기 너무 많아서 좀 쉬었다가 제가 이 교시 하겠습니다.